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부터 풍수지리의 이해와 용산지역의 성격이란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세 번째 강의인데요. 여러분들이 짐작하셨겠지만 약간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들어서는 새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지역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가치관과는 별개로 학문에 있어서는 진영 논리를 따르질 않습니다. 특히나 이 용산 지역은요, 제가 과거부터 논문을 발표해왔고 최근에도 신문에 글이 나왔어요. 한양 지역과 용산 지역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일찍부터 현재 한양 지역은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항구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 도시, 그리고 개방적 도시, 국제적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용산 지역을 비롯한 한강과 한양 도성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론들을 쭉 전개해왔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민족의 생태관, 자연관, 즉 풍수를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사실은 이 생태의 중요성에,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 놀랍게도 현재 서울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땅입니까? 우리 민족사의 초기부터 중요했고요. 백제시대 때 500년간의 도읍지였었고 고려 때는 남경,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이 서울 지역의 중심에 한양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서울 지역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적잖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과거의 미신적인 풍수를 갖고 이렇게 해석하는가? 저는 그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어요. 어느 집단든지 간에 세계를 해석하는 관은 있었던 겁니다. 인간은, 특히 인류는 대체, 즉 인간관보다는 오히려 자연관을 먼저 찾고 정립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우리 민족이 살았던 터는 이런 자연관을 성립하기에 아주 적합했거든요. 다만 언제부턴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풍수란 용어, 기후에 압도되거나 거기에 매몰돼서 우리식의 생태관, 자연관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근대, 현대에 들어서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식의 세계관, 자연관, 생태관을 확립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안 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논리라면은 철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전통 용어입니까? 아니잖아요. 생태란 것도 서양사에서도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일본만 하더라도 근대에 들어서 처음 생태란 용어를 번역하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거기에 일본적 자연관 그리고 생태관을 부여했고요. 우린 그런 노력을 안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지식인들의 책임이죠. 자기 삶의 터전을 주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못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논리와 언어로서 사성화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크게 반성해야 되는데 풍수란 용어 자체만 가지고 저평가하거나 비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아울러서 우리 민족이 가진 특별한 역할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생태관, 자연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인류 문명의 새로운 지표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풍수라는 한자 용어 속에서 들어갔던 우리 원래 생태관, 자연관을 그대로 끌어내고 그리고 근대, 현대의 용어와 논리를 갖고 재구성하면 가치가 있다.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온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태관, 자연관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풍수와 풍류를 비교하겠습니다. 풍수란 무엇인가? 이거 자연이죠. 자연의 또 다른 표현을 과거에 풍수라고 썼던 겁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생활을 위해서는 자연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연과 또 다른 의미의 생태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과 생태는 엄격히 말하면 구분이 되죠. 그리고 스스로를 해석해야 돼요. 이때 스스로는 독자적 인간 자체가 되겠지만 독자적 인간이 어떻게 성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은 주변 세계와 관계를 맺고요. 이때 주변 세계는 뭉뚱그려서 자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그 접점에서 생성된 것을 생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더 보완 설명을 드리는데요. 인간은 처음에는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얼마나 다양성이 있는가도 무지했는데요. 특히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한반도 전체와 그리고 남만주 일대 바다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얼마나 다양한 자연 환경대인가를 잘 인식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한반도 내부에서도 특별한 지역에만 알지 나머지 지역을 모르니까 상대에 비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체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식의 풍수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식의 풍수 개념, 즉 생태와 자연은 지구 자체가 일반적인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근거로 하지만은 말 그대로 인류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 의미의 풍수 또는 자연관 또는 생태관 이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즉 보편적인 풍수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현대학문의 모든 성과들을 반영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동물행동학, 천체학, 그다음에 물리학, 뇌, 기타 등등 그리고 기하학적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학문 분야를 수용해서 나름대로 공간 이념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풍수의 한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제 분야 이상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 철학을 전공했지만은 풍수에 관해서 꽤 많은 발언과 연구 성과를 갖고 있는 김두규 교수의 방법론은 저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풍수를 인류가 필요한 신문명의 한 사상의 틀로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공간을 다시 한번 정의하는데요. 모든 존재물은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공간, 시간, 그리고 기타가 합쳐져서 사건과 사물, 역사가 이루어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이거든요. 실제로 활동하는 필드, 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이 인식하고 만질 수 있는 것은 공간이지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간의 성격, 그리고 공간을 어떤 식으로 재단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범주화시키는가, 질서화시키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부단히 인간은 그런 노력을 기울여왔고요. 지금까지도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범위와 성격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풍수를 거듭하는 분들도 문제가 있고 과거의 풍수를 무조건 미신이라고 하면서도 현대에 드러난 몇 개 분야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공간의 정의는 기하학적 공간도 있고요. 평면도 있고 자연적 공간, 이게 이제 풍토에 그중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천체도 뇌도 모든 것을 다 공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오른쪽은 스티븐 호킹이 시간과 공간은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리고 이 선을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인간이겠죠. 그리고 왼쪽은 제가 만든 거지만 동아시아 문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필드 앤드 멀티 코어론이라고 그러는데 전체를 필드로 보고 거기에 중요한 코어들이 있고 핵심 코어가 가운데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서로가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세요. 끈 자체가 메비우스의 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관한 개념인데 이런 것들이 맞는 거죠. 우리 이런 관점에서 공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과거에도 통찰력을 가진 선지자들은 이런 걸 깨달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다만 그것들을 그 시대의 상황에 걸맞게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지만 된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쉽게 표현한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중국 쪽에서는 풍수라고 표현되지 않았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만든 이론인데요. 필드 앤드 멀티 코어론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되고요. 여기와 연관된 상세한 것은 제가 쓴 역사에서 본 공간의 문제, 역사에서 본 시간의 문제 등등 이런 논문과 함께 또는 저서의 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고 있는 공간관이고요. 이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 역사 활동의 터 그리고 과거의 풍수로 표현됐던 그 대상을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인지 아시죠? 배아줄기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의 공간에서 시작되는 거죠.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중요해요. 시간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지, 물론 지금은 과거의 절대시간 개념에서 아인슈타인 이후에 상대성 시간으로 변했고 그걸 넘어서 지금은 진짜 절대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오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일상의 영역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일상의 영역 속에서 시간은 인식의 문제지 실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공간은 실제예요. 제가 들고 있는 컵도 이거 공간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제예요. 공간이 중요하고 공간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문화의 성격 그리고 인류의 가치와 행복이 결정되는 겁니다. 누가 더 정확하게 하는가? 제가 또 구분을 해봤어요. 생태, 공간, 거리 등을 다룬 학문들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역사학에서 제가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은 동물 행동학, 특히 데스먼드 모리스가 유명하죠. 그 다음에 조리학도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 생명체의 공간의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영역권, 세력권, 행동권, 텃세권 등등으로 구분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학자마다 개념이 혼동되기도 해요. 우리 역사학에서는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될까? 이건 다른 거죠. 제가 일찍부터
특히 고구려를 배경으로 했을 때 직접 통치, 간접 통치, 영역 이렇게 나눈 것. 그래서 영토와 영역을 나눈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단어의 체형이 아니라 이런 이론들을 근거로 해서 제가 우리 역사, 특히 고구려 역사를 해석해 왔던 것이죠. 이게 분명히 다른 겁니다. 동물행동학자들은 이제 생활권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총생활권은요, 모든 것이 한테 모여서 같이 살아가는 영역이에요. 여기에는 길 있지 않습니까? 개가 지나갈 때 오줌을 싸죠. 이거 전부 다 길이에요. 이게 전부 다 행동권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총생활권은 이것보다 더 큰 개념도 있어요. 다큐멘터리를 보면 아프리카 한 곳에 그다지 수량이 풍부하지 않은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에는 사자, 코끼리, 그 다음에 이를테면 영양, 조그만 동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자유롭게 물을 마셔요. 이것은 모든 생명체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같이 공존하지만 생태계 전체가 질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총생활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정학적, 지경학적 관점에서 파악하는데 그거는 부분적인 것이죠. 다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활권이라든가 총생활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우린 좀 더 타협의 여지를 가지면서 적대적인 집단들 간에도 공존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좀 더 범위를 축소시킨 행동권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한 개체 아니면 암수의 한 쌍 또는 한 집단 이들이 항상 머무는 곳은 행동권, 필드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것인데 같은 종류의 개체계에서는 추방당하지 않아요. 이를테면은 백로 암수 두 마리가 있죠. 그럼 여기에 또 다른 백로 암수 두 마리가 날아올 수가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그것은 행동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걸 쫓아내지는 않아요. 이게 행동권이니까 어느 정도 공존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영토권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좀 달라져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조류학자들이 얘기한 내용이고요. 심리학자인 카펜더는 영토권을 32가지가 있다고 기능을 분류를 했어요. 일부는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유사한 것이 텃세권인데요. 텃세란 말은 우리말로 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텃세권은 정말 무서워요. 이를테면은 쥐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이 조그만 굴 안에 있는데요. 이거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어슬렁어슬렁 대다 굴 앞에 오게 되면은요. 이때 쥐들은 특히 아빠쥐 그리고 엄마쥐는 목숨을 걸고 그 굴을 지켜. 이게 텃세권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텃세권인데요. 특히 국가 간에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텃세권에 관한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학자적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NNL 같은 경우도 저는 텃세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왜? 역사학자니까 얼마나 현재 NNL 지역을 주고 고대부터 갈등과 투쟁이 벌어졌는가를 알거든요. 텃세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간은 정말 다양해요.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역사는 첫 번째가 공간이고요. 두 번째가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비로소 인간인 거죠. 인간은 처음부터 잘 의식한 것이 아니라 바깥을 의식한 겁니다. 그래야지 생존할 수가 있으니까 이 공간, 시간과 인간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천지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고 그러지만은 저는 똑같은 3의 구조적 숫자를 이해한다면은 공간, 시간, 인간의 합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인류 역사를 보면은 점차 발전 또는 진보해보면서 시간이 조금씩 인식이 됐던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공간이 시간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인간은 언젠가부터 비로소 시간을 발명한 것이죠. 이건 분명합니다. 자, 역사적 공간을 제가 조금 더 보완해 드리는데요. 공간의 종류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쉽게 역사적 공간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라든가 집단이 생존하고 생활하는 것, 어떤 사건이 발생한 무대, 여기를 역사적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연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놓고 볼 때 또는 문명을 놓고 볼 때 중요한 것은 여러 역사적 공간이죠. 그래서 늘 그렇듯이 공간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기본 이론인 겁니다. 역사할 땐 기본 단위는 공간이다. 저는 그래서 역사 이론을 전개할 때 공간, 시간, 주체, 그리고 내적 논리라는 사상 또는 로직을 순서대로 설정하는 겁니다. 자, 사회적 공간이라는 것이 있죠. 이 사회적 공간은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그중에 재미있는 것만 말씀드려요.
공간 유지 법칙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사용되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도주거리라는 것이라든가 치명적 거리라는 용어가 있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공격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도망치는 거지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가야지 우리는 쉽게 도망갈 수가 있는가,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공간을 염두에 두는 것이고 거리를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심지어는 개인적 거리, 또 팔 길이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 집단에 따라서 또는 종족에 따라서 이 팔의 길이라든가 이 다른 거예요. 보폭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향을 주고요. 모아가면서 사회적 거리도 생기게 돼요. 제가 얼핏 생각난 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요, 거리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가까이 하고 부둥켜 안고 얼굴을 부비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슬람 문화를 백인들에게 적용한다. 이건 기겁할 일이죠. 정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위협감을 느끼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늘 가족 공동체에 있으니까 남과 더불어 살고 남의 집에 가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남의 집에 가서 밥 먹고 자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세계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적 거리 또는 공간이라고 그래요. 재밌죠?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공유해가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맞는 공간 개념 그리고 풍수 개념을 설정을 해야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바로 인구 문제가 있고 밀도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말사스 이론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공간에 G 얼마를 집어넣고 또 다른 공간에 G 얼마를 집어넣고 그랬을 경우에 나타나는 반응을 보니까 모든 생명체 간에는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에 적용하면서 도시 건설, 도시 공간, 도시 설계할 때 응용하는 것이죠. 중요해요.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더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역사학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생략하지만 인간의 심리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 뇌에 있어서 예를 들게 되면 뉴런 간 뉴런 사이, 뉴런의 거리, 그리고 뉴런의 숫자, 그리고 뉴런과 뉴런 사이 시냅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간 조절에 관한 문제예요. 그것만 있겠습니까? 한이 없는 것이죠. 역사학자 입장으로 돌아갑니다. 문화 공간의 문제인데요. 농경인의 공간과 유목인의 공간, 해양인의 공간, 수렵인의 공간은 그 자체가 다릅니다. 공간의 성격이 다르고요. 또 한 가지는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농경인들은 말 그대로 그냥 조기가 세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선왕당 고개, 그 안이 자신들의 세계인데요. 유목인들은 다르죠. 해양인들은 정말 다르죠. 이거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쉽게 서양이라든가 특정한 지역의 역사관, 공간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진정한 학자라면 여기에 걸맞는 공간, 이론, 공간 개념, 성격을 알고 거기에 따라 성립해야 되는 것이죠.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요. 과거 먼 고대 시대 때 풍수와 조선시대 때 풍수와 지금의 풍수는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풍수가 정말 학문으로 거듭나려면 이 시대에 맞게끔 변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역사학자로서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인들, 원시인들의 공간관이 전혀 달라요. 다릅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공간 개념이 다르지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제 또 다른 면에서 공간을 보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현실의 공간도 있고요. 신화적인 공간도 있습니다. 신화에서 나타난 공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사 공간도 있는 것이죠. 신화적 공간은요, 실제 여부와는 무관하게 어떤 공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신화적 시간, 특히 신화적 공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 믿는 분들이라든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전부 다 신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크로폴리스가 뭡니까? 아테네에 가면은요, 제가 갔을 때 깜짝 놀란 거는 그냥 커다란 산이 있는데 그게 아크로폴리스예요. 수도란 뜻이죠. 도비란 뜻. 그리고 그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이건 실제 하는 거지만 신화적 공간이에요. 왜? 과거에는 거기 신들만이 살았으니까. 이거를 엘리아드 같은 사람들은 우주산이라는 용어를 써요. 코스믹이죠. 그리고 우리 역사 속의 우주산은 태백산, 백두산 이런 것들이 다 우주산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런 특별한 신화적 공간이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아드가 한 얘기지만 원형 또는 성속 이런 이론을 적용하지만 이런 신화적 공간은 인간은 만들 수밖에 없었고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시 시간의 이동이라든가 또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태백산이라는 명칭이 있고 백두산이라는 명칭이 있잖아요. 백자가 들어가는 중요한 산이죠. 이런 산들의 명칭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중국 지역에도 있고 일본 열도 지역에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태백산이라는 명칭이 있다고 해서 우리 것입니까? 아니죠. 중국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한자라는 기호 때문에 태백 또는 백자가 들어가는 지명과 산들이 많이 있지만 고마, 개막에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맞는 것, 이걸 진짜 찾는 게 중요하죠.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일본 열도에 주로 큐슈와 옛날 야마토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있는 태자 들어간 산, 백자 들어간 산들은 우리 문화와 직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지명의 이동이라는 걸 뜻합니다. 지금 오늘 강의의 주제가 뭡니까? 결국은 한양 소래 문제인데요. 여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예전엔 한성, 큰 도비란 뜻이죠. 한강, 큰 강이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한양, 한강의 북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이란 지명은 부여도 있었고 발에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도 있었고 늘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신화적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인간에게는 현실과는 무관하게라도 이런 신화의 세계가 필요하고 그런 데서 시간도 중요하지만 공간도 이런 것을 갖추고 있다. 제 마음속에도 신화적 공간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땅이죠. 백두산이죠. 이제 강의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언젠가 시간이라면은 이 공간에 관해서도 유목인의 공간의 특성, 농경인의 특성, 해양인의 특성, 산림인의 특성 등등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드라마틱하고 재미있는 사례가 너무나 많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학문으로 변하는데 그게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지정학 등등입니다. 지심학, 지오멘탈로지 또는 지오사이콜로지 그러는데 저는 지오멘탈로지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오멘탈로지. 땅, 즉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풍수는 여기에 더 비중을 뒀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비중을 뒀다고 해서 지문화적 관점, 거슬러 올라가서 지경학적 관점, 나아가 지정학적 관점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풍수가 지정학적 관점, 지경학적 관점 무시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현실과 무관한 학문이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정말 쓸모없는 잡기라든가 미신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 사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분들, 풍수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풍수를 개편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생태학이야말로 우리 풍수의 사상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심학은 바로 이런 것이다. 세계관, 가치관, 문화, 신앙, 성격에 형태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거죠. 그리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 자연, 그리고 인간의 본질과 의미, 미닝이죠. 가치, 밸류죠. 이런 걸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있잖아요. 근대 이후에, 자본주의 이후에 인간은 전부 다 모든 것을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행위와 생각을 거기에 돌리고 있어요. 그건 인간의 본질, 자연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풍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환기시키고 그리고 되살릴 필요가 있어요. 저는 풍수사상, 풍수신앙, 풍수질설 이런 것들을 마음의 문제, 심리 문제랑 연결시키면서도 또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제 이론이에요. 터이론, Field and Multicore론이 있죠. 이것도 제가 한번 비슷하게 설명한 적이 있지만 시간이 나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 터 이론을 우리 역사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풍수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유기체다. 모든 것은 살아있다. 심지어는 무생명체도 저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선인들이 얘기했던 만물일체라든가 천지동근 등의 무수히 비슷한 단어들 이거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제 풍수는 많은 사상가들, 종교인들 그리고 사회과학자들 더더구나 인문학자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표피적으로 흥미 위주로 풍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가치와 함께 인류 문명의 새로운 모델을 찾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리는데요. 제 강의를 듣고 일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강의가 어렵다. 제가 강의를 쉽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강의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분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김영옥 씨라든가 아니면 유홍준 씨라든가 이런 분들과는 다른 학문의 1차 생산자이기 때문에 다소 어렵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2차 생산자 그리고 3차 생산자들은 좀 더 쉽게 하고 또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쉽게 이해하는 겁니다.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이라는 채널명과 같이 제 강의는 좀 더 진지하고 그리고 학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저 말고 다른 분들의 어렵지만 고급 강의들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